네. Unsupervised Learning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을 맡은 11기 김현진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비지도 학습 중에서도 클러스터링을 다룰 예정이고, 이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을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플랫 알고리즘 기반, 계층적 클러스터링, 밀도 기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리 측정 매트릭이랑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좀 다뤄보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저번 주에도 다뤘었죠. 그래서 대충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에 대한 정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이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결과에도 정답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주로 데이터 내에 있는 특징이나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좀 결과값에도 뭐 뚜렷한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목표, 골은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유사한 것들끼리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좀 자동으로 정렬해주거나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거나 시각화 등을 진행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에 이런 비지도 학습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지도 학습에는 클러스터링, 어소시에이션,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디멘셔널 리덕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주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은 연관 규칙이라고도 하고요. 서로 연관된 특징들, 즉 칼럼을 찾아주는 것인데, 이제 주로 추천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저희 정규 세션에서는 이걸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클러스터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을 다루는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고요.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을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데이터 그룹을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클러스터링의 목표는 군집 내의 분산은 최소화하고 군집 간의 분산은 최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 그룹으로 묶인 개체들은 최대한 비슷한 것들이어야 하고, 다른 그룹으로 간주된 개체들은 최대한 유사도가 떨어지는 멀리 떨어진 개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클러스터링이 어디에 그래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보는 슬라이드인데,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소규모 데이터 그룹으로 분리해서 전체 데이터 요약이나 데이터 패턴 파악에 사용하는 세그멘테이션이나, 정의된 클래스가 없어서 지도학습이 불가능한 경우에 클래스 레이블을 클러스터링해서 나온 클러스터별로 태깅해주는 클래스 레이블 태깅 등에 활용이 됩니다. 네, 클러스터링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요약이나 패턴 파악,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레이블을 달아주기 등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클러스터링은 지도학습의 일종인 분류와도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유사한 개체끼리 묶어준다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분류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랑 데이터의 레이블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롭게 관측된 데이터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지도학습에 속하죠. 반면에 군집 분석은 사전에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개체가 어떤 군집에 들어갈까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구나 정도의 지식을 발견하는 쪽에 가깝다. 아까 비지도 학습이 데이터 패턴 파악에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회원들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신입 학회원들의 단과대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신입 학회원들의 단과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학회에 속해 있는 학회원들에 한해서는 단과대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학회원과 단과대의 관계를 파악해서 새로 들어온 학회원의 단과대를 예측하는 태스크가 바로 분류인 거죠. 반면에 이제 군집과 클러스터링의 경우는 미리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학회원들의 단과대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회원들의 단과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회원들의 단과대를 조금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속성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학회원들의 생활 반경을 속성으로 가지고 그룹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대우관 근처에 생활 반경이 있는 학회원, 뭐 공학관 근처, 연희관 근처의 학회원을 좀 묶어줄 수 있겠죠. 얼추 이제 단과대별로 분집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묶어진 결과가 정확한지는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결과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클러스터링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드 클러스터링은 각 데이터 포인트를 오직 하나의 분집에만 할당되도록 하는 것이고,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한 개 이상의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류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플랫 알고리즘 기반, 하이어키컬 알고리즘 기반, 그리고 덴시티 베이스드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은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 세션에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플랫 알고리즘 클러스터링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플랫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한 번에 구분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GMM을 활용한 클러스터링 두 개를 꼽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만들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K로 설정해둬서 그걸 제가 사전에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사람이 설정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K만큼 데이터 내에 이제 중심점을 설정합니다.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개체를 군집에 할당해주는 거리 기반의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GMM,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엄밀히 따지자면 클러스터링 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여러 다른 가우시안 분포의 결합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확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률 모델을 활용해서 개별 데이터가 따르는 가우시안 분포별로 클러스터를 할당해 데이터를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때문에 GMM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되게 무겁고 복잡한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여러 개의 정규 분포의 결합으로 이렇게 근사를 하는 확률 모델이다 정도로만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법 모두 클러스터의 개수 K를 저희가 설정해 주어야 하고요. 추후 설명드릴 E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클러스터링이 진행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기법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EM 알고리즘과 두 기법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민즈 클러스터링입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각 개체를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해서 이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하는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인데요. 가장 먼저 K개의 중심점을 데이터상의 임의로 설정해 줍니다. 랜덤하게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 K가 결과로 나올 군집의 개수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3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싶어. 그럼 이제 처음에 3개의 중심점을 데이터상의 임의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 포인트들은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이 되고요. 이렇게 형성된 문집 내에 데이터 평균을 중심점으로 간주해서 계속해서 중심점 업데이트와 데이터 레이블 할당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중심점의 위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를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개념이 이렇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GMM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이 용어 자체는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여러 개의 다별량 정규 분포의 결합으로 근사하는 확률 모델을 말합니다. 설명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GMM 자체를 아까 말했듯이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보지는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별량 정규 분포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복잡한 데이터 분포들을 여러 개의 정규 분포의 결합으로 근사하다 보니 이 여러 개의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가 그냥 정규 분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의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추후에 나올 개념들이 좀 이어지는 게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정규 분포가 그냥 단순한 정규 분포가 아니라 멀티버라이어티한 정규 분포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별량 정규 분포는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사용되는 결합 확률 분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GMM은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유연하게 모델링하는 데 용이한 확률 모델이고요. 개념을 보면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차원 축소에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GMM이라는 확률 모델에 이터레이티브한 EM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클러스터링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GMM을 활용한 클러스터링은 앞에 K-민즈 클러스터링과 달리 소프트 클러스터링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는 여러 개의 정규 분포에 대한 다른 수준의 책임값을 가집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GMM을 클러스터링에 활용한다 해서 느낌이 오셨을 텐데 이렇게 복잡한 어떤 데이터 분포를 이런 두 개의 정규 분포 결합으로 분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으면 이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들이 샘플링 되었을 정규 분포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정규 분포 중에서 하나에서 샘플링 된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럼 그 각각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 되었을 확률을 이 두 개의 정규 분포에 대해서 둘 다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 되었다고 이 데이터의 경우는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확률로 샘플링 되었을 거고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확률로 샘플링이 되었겠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에서 샘플링이 됐겠구나 하고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된 정규 분포가 동일한 데이터들끼리 이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다고 간주된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확률값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소프트 클러스터링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만약에 여기 위치한 데이터가 있다면 얘가 여기서 샘플링이 된 건지 여기서 샘플링이 된 건지 좀 하나로 할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의 군집이 중첩이 될 거예요. 각각 이제 하드하게 나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각 데이터의 클러스터 레이블을 좀 포인트 와이즈하게 하나로 추정했다면 GMM은 이를 확률적으로 소프트하게 해석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기본 개념은 그러하고요. GMM 자체의 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복잡한 데이터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정규 분포의 결합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이 K와 이 항을 각각 한 번씩 볼게요. 이 파이 K는 K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K번째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클러스터가 K개 있으면 그냥 이 클러스터들의 레이블이라고 가정을 해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K번째. 그래서 K번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여기를 살펴보시면 지금 정규분포 3개의 결합으로 근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이 첫 번째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절반이라면 그 중요도인 8K 같은 경우에는 0.5로 책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8K의 모든 K에 대한 서메이션은 1이 되겠고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 정규분포에서 샘플링 되었을 데이터들의 비율이니까 이 3개의 정규분포의 하나인 8K의 서메이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기반해서 이 8K가 일종의 정규와 상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확률 분포로서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요 적분값이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개의 정규 분포를 결합하면 적분값이 1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K를 사용해서 정규화 역할도 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파이K는 데이터 분포가 여러 개의 정규 분포의 결합으로 근사할 때 각 정규 분포의 중요도이자 이런 복잡한 분포에서 샘플링한 어떤 데이터가 특정 K번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되었을 확률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규 분포의 이 모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모수 파라미터가 UK, 시그마 K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의 PDF를 의미를 하고요. 모수 파라미터 시그마 K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MM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한 데이터 분포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 개의 정규 분포 결합으로 근사한다라고 하면 이 정규 분포가 그냥 정규 분포가 아니라 멀티버라이어트, 즉 다변화 정규 분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이때 모수 파라미터 시그마 K는 그냥 분산이 아니라 변수들의 공분산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이 시그마 K가 각 변수의 분산을 대각 원소로 변수 간의 공분산을 비대각 원소로 갖는 정방 행렬이다 정도로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민지와 GMM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이제 여기에 활용되는 EM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M 알고리즘이란 여기 적혀 있듯이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의 약자이고요. 데이터가 fully observed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부 관측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MLE를 활용한 모수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잠재 변수, 보통 Z라고 노테이션을 하죠. 이런 잠재 변수를 도입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해보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EM 알고리즘이 출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혀있지만 잠재 변수란 실제로 관측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관측된 데이터에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말한다. 그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EM 알고리즘이라는 건 실제 관측한 데이터 X와 잠재 변수 Z, MLE로 수정해야 할 모수 파라미터 세타가 있어야 정의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클러스터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X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잠재 변수 Z는 관측되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인 각 클러스터의 레이블, 각 개체가 어떤 클러스터에 할당될지를 지정해둔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봤을 때 레이블이 없는 비지도 학습에서 이런 잠재 변수를 활용한 EM 알고리즘이 좀 유용하게 활용되겠다는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EM 알고리즘의 그래서 expectation 스텝과 maximization 스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텝에서는 X가 주어졌을 때 Z의 포스테리어, X라는 데이터가 관측되었을 때 그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말하죠. 네. 다시 말해 관측치 X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추론하는 과정이고요. M스텝은 이 스텝에서 찾은 그 포스테리어 값을 가지고 그 모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업데이트 해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시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이 스텝에서는 각 데이터가 할당될 클러스터의 레이블 값을 추론하고요. M스텝에서는 이렇게 레이블이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모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X라는 관측치를 가지고 모수 파라미터를 수정한다는 개념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실까요? 관측치 X를 가지고 모수 파라미터를 수정한다. 맞습니다. 네, 최대 우도 추정법의 기본 개념과도 좀 흐름이 비슷하죠. 이전 세션들에서 몇 번 다뤘던 최대 우도 추정법이 오늘 세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K민지 클러스터링 작동 과정을
방금 소개해드린 EM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노테이션들은 이러합니다. K민지에서 활용되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 센트로이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뮤K로 표현을 하고요. 인디케이터 버라이어블이 등장하는데 어떤 개체가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기되고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인디케이트 해주는 변수인 거죠. 그래서 목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K번째 클러스터에 할당된 어떤 데이터와 해당 클러스터의 중심점,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게 이 알고리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말하고 이게 앞에서 설정해준 UK, 즉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이 K민지 알고리즘의 목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목적식에 의하면 당연하게도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은 해당 클러스터의 중심점에 좀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겠죠. 네, K민지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고 싶은 클러스터 수가 있을 거죠. K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K개의 중심점을 먼저 분포상에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겁니다. 랜덤하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 스텝과 M 스텝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스텝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아서 할당을 해주고요. 즉 레이블을 붙여주고요. M 스텝에서는 이렇게 이 스텝에서 할당된 데이터들의 이 레이블을 가지고 중심점의 위치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이때 사용되는 요 센트로이드 수식의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목적식을 U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0이 되는 지점의 값인데요. 수식으로 봐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해석해 보자면 그냥 어떤 군집, K 군집에 속한 데이터 개체들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이제 K라는 군집에 속한 데이터의 수를 의미하는 걸 거고 이게 각 데이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평균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중심점의 위치나 각 개체의 클러스터 레이블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를 수렴한 상태라고 간주를 하고 이터레이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예시와 함께 좀 살펴볼게요. 네,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K를 2라고 설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들을 두 개의 분집으로 클러스터링 하고 싶다 해서 두 개의 중심점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텝을 거치는 거죠. 이 센트로이드가 지금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들에 있어서 더 가까운 중심점을 당연히 찾아줄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더 가까울 거고 얘네들은 얘가 더 가까울 테니까 이렇게 각각의 개체들의 클러스터 레이블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이 됐으면 이 데이터들의 값의 평균을 가지고 이 중심점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M스텝에서 중심점의 위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중심점을 가지고 다시 개체들을 할당해 줍니다. 그럼 또 중심점이 변화하겠죠? 다시 할당해주고 중심점 변화시켰는데 지금 더 이상 중심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면 이걸 수렴한 상태라고 간주를 하고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K민지 클러스터링을 살펴보았고 GMM을 활용한 클러스터링을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 여러 번 배웠었던 MLE 최대 우도 수정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결합 확률 분포입니다.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심화 개념은 아니지만 전공생이 아니라면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우도 추정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관측지를 가지고 해당 데이터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우도는 각 데이터 샘플에서 후보 분포에 대한 높이를 모두 곱한 값. 다시 말해 어떤 분포에서 해당 샘플 값이 나올 확률을 모두 곱한 것과도 같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법이란 앞서 언급드린 이런 우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수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모집단과 관련이 있는 값이죠. 모집단의 수치적인 요약값입니다.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와도 같고 정규 분포의 경우는 평균과 분산이 모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도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분포가 정해지고 모수가 정해졌을 때 어떤 관측치가 나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정규 분포로 분포가 정해지고 이 모수가 0과 1로 정해졌을 때 어떠한 관측치가 이 이하의 관측치가 나올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우도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도의 곱이 커야지만 어떤 데이터가 해당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데이터가 IID-하다는 가정하에 우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데이터 우도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파란색이 남자의 키 데이터 분포고요. 빨간색이 여자의 키 데이터 분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표본 데이터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후보 분포에 한해서 각 데이터의 우도는 여자의 경우는 얘네들일 것이고 남자의 경우는 얘네겠죠. 당연히 이 후보 분포에 대한 확률의 높이, 곱이 더 큰 남자 키 데이터에서 샘플링한 표본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 우도 추정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대충 감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딥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이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는 2개 이상의 확률 변수가 동시에 특정한 값이나 범위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 분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2개인 경우에, 변수가 2개인 경우에 결합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저희 친오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러니까 저와 제 친오빠의 학점의 결합 확률 분포표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제 학점이 3.0 미만이면서 오빠의 학점이 3.0 미만일 확률과 3.0과 3.5 사이에 위치하면서 오빠의 학점이 3.0 미만일 확률, 이런 이제 2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확률 분포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오빠의 개별 확률 분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빠 학점이 나랑 관련 없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결합 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Y의 개별 확률 분포를 알고 싶다면 네. 분포를 알고자 하는 변수 Y, 여기에서는 Y를 고정을 해놓고요. 나머지 변수에 대한 확률을 합산해서 각 변수의 개별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가장자리에 위치하죠. 개별 분포가. 그래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하는 의미에서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도 부르고요. 주변 확률 분포라고도 부르고요. 보시면 Y의 오빠의 학점이 3.0 미만일 확률을 이제 이 값들의 서메이션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싶은 개별 분포 변수는 고정을 해놓고 제 학점에 관한 경우에서만 이렇게 서메이션을 해줬을 때 결국에는 이제 Y의 개별 분포를 알 수가 있다.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는 이러한 개념이다. 결합 확률 분포에서 어떤 값을 구하고자 하는 변수의 분포를 알고 싶다면 다른 한 변수 값을 고정을 해놓고 이제 경우의 수를 서메이션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선행 개념들을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GMM을 활용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노테이션들은 이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믹싱 코이피시엔트는 파이K로 표기를 하고요. Z라는 잠재 변수를 두는데 이는 데이터에 할당되는 클러스터 레이블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Z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K 차원의 결과 벡터이며 이 중 하나의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을 갖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 K를 3개로 설정을 해줬으면 이 Z라는 결과 벡터는 3차원의 벡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첫 번째 정규 분포에 할당된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Z1, Z2, Z3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할당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의 마지널 분포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에 GMM 소개할 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8K가 있죠. 이 8K가 각 정규 분포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동시에 복잡한 분포에서 샘플링한 어떤 데이터가 그 결합된 정규 분포 중에서 어떤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는지 그 확률을 말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각 시행에서 발생 가능한 결과의 개수는 클러스터의 개수 K와도 같고 이 각각의 결과는 보유한 성공 확률 8K를 가지죠. 그래서 때문에 이 Z가 다항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시행 결과가 K개로 생기죠. 만약에 어떤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3개의 정규 분포로 분포 결합으로 분사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결과값의 범주는 3개로 나뉠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확률값이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항 분포에 대한 개념을 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항 분포의 좀 더 제너럴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Z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모든 K에 대해 파이 K의 ZK 승을 프로덕트한 값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다항 분포의 정의에서 나온 PMF 값인 거고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를 볼게요. 그래서 이 명칭 자체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결국 찾고자 하는 값은 어떤 관측치 X가 주어졌을 때 모수 파라미터의 모수 파라미터 값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즈 정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노테이션 자체가 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내가 의미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의 클러스터 레이블이 K라면 거기서 이제 샘플링된 관측치 X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의 확률 분포는 모수 파라미터로 무 K와 시그마 K를 갖는 정규 분포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떤 표본 데이터 X가 이 정규 분포로부터 나왔다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레이블 값을 아니까 모수 파라미터의 값도 같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M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에서 클러스터의 의미를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예요. 같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배웠던 결합 확률 분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죠. X와 G값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고
아니죠. 죄송해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와 얘의 곱이에요. 그래서 P의 G와 P의 X가 G, K는 1의 곱이니까 얘가 지금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 있는 식이 x라는 변수와 z라는 변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값이고요. 얘를 이제 k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줬을 때 아까 배웠던 개념에 의해서 이제 x의 주변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결국엔 얘가 이제 GMM 수식을 띄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복잡한 분포 PX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잠재 변수 Z를 도입해서 둘의 결합 확률 분포를 활용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다항 분포를 따르는 Z를 PG에서 샘플링한 다음에 이 샘플링한 Z가 주어졌을 때 X의 포스테리어. 이 X의 포스테리어 뭐였죠? 가우시안이었죠? 요건 거죠 지금.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X를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Z가 이 빨간색 레이블로 주어졌으면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초록색이면 여기서, 파란색이면 여기서 샘플링을 이제 무수히 많이 반복해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요 PX를 어느 정도 분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GMM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GMM에서 EM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스텝에서는 책임값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K민즈와 마찬가지로 X가 주어졌을 때 Z의 포스테리어이고요.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관측치 X가 주어졌을 때 K개의 정규분포의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이거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수식을 그냥 대입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계산해서 확률값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 GMM을 활용한 클러스터링은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다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중첩된 부분을 보시면 이 데이터의 빨간 클러스터와 초록 클러스터의 책임값이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스텝에서 x가 주어졌을 때 z의 포스테리어를 계산했다고 하면 M 스텝에서는 여기서 얻은 책임값을 가지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책임값 자체가 이 어떤 x가 각 클러스터에서 샘플링 되었을 확률값이기 때문에 책임값의 서메이션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식을 1 곱하기 로그 px로 바꿔준 거예요. 얘가 얘로 치환이 될 거고 로그를 정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치환될 때는 그 조건부 확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담고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고요. 공간이 없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스텝에서 계산한 책임값은 상수겠죠? 어떤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ZK를 상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요 항을 이제 C로 상수 C로 치환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왼쪽의 항 같은 경우는 왼쪽의 항을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식이죠.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봤던 거? 못 찾겠는데 앞에 잘 찾아보시면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해서 식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로그를 이제 곱이니까 이제 서메이션으로 바꿔준 거고 그냥 얘가 멀티버라이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공식을 대입해서 식을 계속 전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되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C랑 여기서 말하는 C랑 다른 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수에는 어차피 파라미터가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 줄게요. 앞에서 봤던 개념 슬라이드를 보시면 얘가 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샘플링을 IID-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곱이 이제 로그 바깥으로 빠져서 서메이션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구한 로그 px 값을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수식 자체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저희가 구한 이유가 있겠죠. 이 M 스텝에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모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단계였고요. 최적화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뭐에 대해서죠? 모수 파라미터 UK, 시그마 K, 파이 K에 대해서겠죠? 이 세 가지 파라미터 의미하는 바를 지금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앞에서 구한 그 식을 얘를 그대로 옮겨준 거고요. 요 식을 이 각각의 모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0이 되는 지점에 각 파라미터 값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하는 과정을 다 다루지는 않을게요. 미분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ML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못 보던 기호가 하나 추가됐는데 보기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좀 추가해 둔 것 같고 의미를 한번 보자면 클러스터 K에 속하는 개체의 개수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은 개수라고 드렸지만 이 책임값 자체가 확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값은 인티저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인티저가 보통 아니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K에 속하는 개체의 개수보다는 이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파라미터의 MLE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 파이 K가 전체 데이터 개수 분의 K라는 클러스터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인 거 한 번만 더 명시를 해주고 지나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에 있으면 이 스텝에서 하는 일이 이제 모습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거였죠. 여기에서는 이 클러스터를 두 개로 K가 2로 설정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 UK, 시그마 K, 파이 K가 각각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돼가지고 지금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된 건데 각각 이제 두 개씩 나왔겠죠. 여기서는 U1, 2가 있을 거고 시그마 1, 2가 있을 거고 파이 1, 2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 분포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모수값을 아니까 당연히 분포도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려진 분포를 기반으로 이 스텝을 거칩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이 더 높나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레이블을 한마디로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각각 할당이 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확률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얘에서 나왔을지 얘에서 나왔을지에 대한 그 확률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레이블을 달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텝을 거친 상태고요. 그럼 이 스텝을 거쳐서 할당한 데이터와 이 레이블을 기반으로 모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최대 우도 추정법을 거쳐서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모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이제 정교분포를 그려준 겁니다. 이 과정을 그냥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 다음에 종료를 해줍니다. 쉬는 시간에? 네. 그래서 이 K민지와 GMM을 여태까지 살펴보았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K민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설정되는 센트로이드가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 초기에 설정되는 중심점들은 랜덤하게 배치가 되는 거였는데 이 센트로이드 위치가 결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하지 않아요. 초기에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값으로의 수렴이 좀 상대적으로 빠른 알고리즘에 해당하고요. 각각의 군집 형태가 구모양으로 컨벡스한 경우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기하학적 모양의 군집을 가지는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겠죠. K민지 같은 경우는 중심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클러스터링 해주기 때문에 좀 희한하게 생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의도는 이렇게 분집화를 하는 거였어. 근데 K민지로 하면 그냥 그 형태로 클러스터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요. 계산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크고요.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각 개체가 모두 어떤 군집에 할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군집에 전부 할당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상치까지 고려해 주느라 군집 내의 분산과 군집 간의 분산에 모두 이런 이상치가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GMM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가 기하학적 모양의 분집을 가지는 경우에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분집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를 사용자가 지정해 주어야 하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마다 충분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야만 파라미터 수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GMM도. 여기서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클러스터링에 이제 세 가지 알고리즘이 을 오늘 세션에서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다룬 게 플랫 알고리즘 기반의 한 번에 군집화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론을 K민지와 GMM 두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하이어리키컬 클러스터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플랫 알고리즘들이 한 번에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였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계층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해 나아가는 거죠. 계층적 트리 모형을 이용해서 개별 데이터들을 유사한 데이터들과 통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비슷한 군집끼리 묶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케이스가 될 때까지 군집으로 묶어나갑니다.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이 진행되며 K민지와 동일하죠. 군집의 수 K를 미리 지정해줄 필요가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덴드로그램이라는 시각화 그래? 아무튼 덴드로그램을 이용한 시각화가 가능하며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잘라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덴드로그램은 이제 개체들이 결합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구조를 말합니다.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덴드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우선 네, 처음에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좀 단계적으로 묶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각화되는 왼쪽의 그림이 덴드로그램이고요. 이 덴드로그램의 각각의 높이가 군집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 보시면 지금 1, 3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일단은 다 군집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군집들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네. 얘를 먼저 우선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얘네 간의 거리가 이 높이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애들이 얘네 둘이죠. 그래서 묶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묶어 나가는 건데, 얘네 사이의 거리가 얘보다는 조금 멀기 때문에 얘가 더 짧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화된 덴드로그램을 어떤 포인트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군집의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얘네만 지금 묶였죠? 얘네만 묶였고 나머지는 개별 그대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지금 5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클러스터가 1부터 1, 3, 2, 5, 4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6.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군집의 개수가 2개가 된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군집의 개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정해둘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원하는 개수만큼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종류를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게 아글로메레이티브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바텀업 방식의 각 데이터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의 상향식 클러스터링이었고요. 디비시브라는 하향식 클러스터링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분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 그 2가지를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 주로 사용되는 게 요 상향식 군집하기 때문에 오늘 세션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향식 군집파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체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하고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포인트 사이의 거리에 기반한 유사도 행렬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계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좀 연산량이 큰 클러스터링 기법이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가 인접한 2 개체 혹은 클러스터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사도 행렬을 업데이트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데이터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합쳐질 때까지 병합을 하고요. 이 유사도 행렬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개체 간의 거리를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 거리 정의를 유클리디안 거리로 한정을 했을 때는 클러스터 간에 어떤 걸 이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라고 볼 거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4가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 에버리지 링키지, 센트리 링키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싱글 링키지 같은 경우에는 2 클러스터의 개체 사이 거리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컴플리트 링키지는 맥시멈 디스턴스죠. 2 클러스터의 개체 사이 거리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컴플리트 링키지라고 부릅니다. 에버리지 링키지는 각각의 클러스터 내 모든 데이터 사이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센트로이드 링키지는 2 클러스터 사이에 중심점이 있다면 있겠죠. 그 중심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점은 아까 그
K민주 때와 마찬가지로 각 클러스터 안 데이터의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클리드 제곱 거리에 기반한 거리 계산법이었고요. R's 링키지라는 걸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얘는 군집 간에 합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Hierarchical Clustering의 경우는. 그래서 군집 간의 멀지 이전과 이후의 SSE를 비교하는 방법론입니다. 멀지 이전에 비해서 이후의 SSE 증가분을 두 군집 사이의 거리로 측정을 하고요. 수식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A와 B 클러스터를 합쳤을 때 각 데이터 개체와 그 클러스터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제곱 합인 거고요. 얘는 합치기 전에 A와 B 클러스터의 개체와 중심점 사이의 거리 제곱 합을 의미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좀 더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클러스터가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이어리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합쳐졌다고 말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각 클러스터 내의 개체들과 중심 사이의 거리의 합이 8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걸 합치면서 이 클러스터의 개체와 이 중심점 사이의 거리 제곱 합이 커졌죠? 일반적으로 커지겠죠. 계산하는 거리의 개수는 같은데 그 거리의 규모 자체가 좀 절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병했을 때 이 SSE 값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증가분을 왈즈 링키지에서는 거리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작을수록 더 우선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도 행렬을 살펴볼 건데요. 요 n은 이제 각 단계에 해당하는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n/n 정방 행렬이고요. 얘는 단계별로 n 값도 달라지겠죠. 하이어리컬 같은 경우에는 군집의 개수가 단계별로 다르니까. 이렇게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대각항의 위쪽에 각 클러스터 간의 거리값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뒤에 예시를 좀 더 살펴볼 텐데 이렇게 이제 개체가 위치를 한 거고요. 얘는 이제 같은 개체인 거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여기 오게 되고요. A와 C 사이의 거리가 여기 오고 A와 D 사이의 거리가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개체 간의 거리를 통일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논문이라고 예시를 한번 직접 살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링키지 거리 계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각 개체 간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유사도 행렬상에 나타내 주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거리의 최소값이 뭐죠? 1이죠. 그래서 A랑 D 클러스터가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각 개체들 자체를 분집으로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 클러스터와 D 클러스터 사이 거리가 가장 짧구나, 가장 가까이 붙어 있구나. 이 두 개를 클러스터링 해줍니다. 그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줬으면 유사도 행렬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왜냐면 분집의 수가 지금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럼 여기서 또 가장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분집들을 클러스터링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면서 전체 데이터들이 하나의 분집으로 합쳐질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종료가 됩니다. 저희 하이어리컬 클러스터링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덴드로그램을 완성시킨 다음에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개수 K만큼 K가 있을 때 그거에 적합한 커팅 포인트를 설정해서 잘라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랜덤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체 클러스터의 구조와 관계 파악이 가능하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덴드로그램을 사용한 시각화가 용이하고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큰 기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가 많아지면 덴드로그램을 통한 군집 구조 파악이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density based 알고리즘인 DB스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각각의 클러스터링의 거리 계산 매트릭과 클러스터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정도를 좀 살펴본 후에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DB스캔은요, 밀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DB스캔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DB스캔은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입실론 네이버후드라고도 말하는데 입실론 네이버스와 윈포인트라는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그 클러스터링 하는 사람이 지정해줄 수 있는 값이겠죠. 이 DB스캔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밀도 기반이기 때문에 기하학적 형태의 군집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멀리 떨어진 다른 개체들과 유사도가 떨어지는 개체의 경우는 노이즈 취급을 해줘서 이상치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클러스터 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클러스터와 노이즈 포인트가 가져야 하는 특징들을 정량화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입실론과 민 포인트를 좀 살펴볼게요. 입실론이 의미하는 건 이제 군집화 시켜야 하는데 이제 밀도 기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얘 입실론 거리가 있으면 이 반경 안에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실론 반경 안에 저희가 설정한 이 민 포인트 3이라고 해볼게요. 3개 이상의 개체들이 있으면 얘를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기본 되게 나이브한 어프로치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포인트들의 입실론 네이버스를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P라는 데이터의 입실론 네이버스는요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P라는 데이터의 입실론 이웃은 그 모든 데이터 중에서 P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입실론 반경 이내인 데이터들이 모두 이제 P의 입실론 네이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의 입실론 반경 안에 위치한 요 데이터 개체들이 이 P의 입실론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집 안에 각각의 개체들의 입실론 거리 내에 민 포인트 이상의 개체가 존재한다면 각 개체와 거리 안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분집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저 그림을 저번에 홍신님이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괜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이제 분집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뭐 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운데에 위치한 밀도가 높은 데에 위치한 애들은 잘 이렇게 분집화가 되겠지만 이 가장자리에 위치한 애들의 경우에는 이 입실론 반경 안에 민 포인트 이상의 개체들이 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을 다 노이즈로 취급하게 되는 건가? 얘네들도 다 이제 클러스터링 개체로 할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 그럼 이제 효과적인 분집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보완된 것이 이제 코어 포인트와 볼더 포인트를 좀 나눠주자라는 거죠. 군집 내에서 하나의 어떤 군집이 있을 때 입실론 반경 안에 민 포인트 이상의 개체가 없다고 무조건 이제 노이즈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높은 데이터의 경우 코어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주변의 밀도가 낮은 데이터를 볼더 포인트로 설정한 후에 얘네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엡실론 네이버의 수가 민 포인트 이상이라면 그 데이터는 코어 포인트로 간주하고요. 죄송합니다. 입실론 네이버의 수는 민 포인트 미만이지만 어떤 다른 데이터의 입실론 반경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걔는 이제 분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볼더 포인트로 간주를 해주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DB스캔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Directly Density Reachable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보시면 어떤 포인트 P가요, Q의 입실론 네이버에 해당을 하죠, 지금. 입실론 반경 안에 위치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Q는 뭐로 잡을게요? 지금 입실론 반경 안에 민 포인트 이상의 개체가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코어 포인트겠죠? 그럴 때 P는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다. 밀도 관점에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이 둘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겁니다. 어떤 코어 포인트와 이 코어 포인트의 입실론 이웃 간의 관계를 정의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요. 이 directly density reachable이라는 개념은 코어 포인트의 페어에 한해서 이 시메트릭하다라는 특성을 갖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볼게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 P는 지금 코어 포인트가 되지 못했죠. 입실론 반경 안에 인 포인트 5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Q와 마찬가지로 코어 포인트인 R에 한해서 이제 관계를 정의한다면 그 관계가 시메트릭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R도 민 포인트 입실론 반경 안에 데이터가 5개 이상이기 때문에 코어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 R은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한 동시에 Q도 마찬가지로 R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이 코어 포인트 페어에 한해서 시메트릭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입니다. density reachable이라는 개념이에요. 저희 그림을 보시면 P1은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고 이거 방금 슬라이드에서 배운 개념이었어요. 이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리고 P도 P1으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합니다. 그랬을 때 이 directly density reachable 그냥 DDR이라고 할게요. 길어서 DDR 한 관계에 연쇄 작용으로 이 Q와 P의 관계 역시 정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P1을 매개로 정의가 되고 한 군집, 자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말을 했을 때 한 군집 내에 어떤 코어 포인트 Q와 그 코어 포인트의 입실론 네이버는 아니지만 이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된 데이터 포인트 이 둘의 관계를 density reachable하다라고 정의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는 뭐 볼더 포인트일 수도 있고 코어 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density connected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클러스터 안에 두 볼더 포인트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정의인데요. 포인트 P랑 Q가 모두 density reachable한 V가 존재한다면 P와 Q는 density connected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클러스터 내에 볼더 포인트 간의 연결을 위해서 이 density connected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DB스캔을 좀 요약해 보자면 어떠한 두 개체 사이의 관계가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거나 density reachable 하거나 density connected 셋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그 개체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B스캔 상에서의 클러스터의 정의가 다음과 같다는 거고요. 하나의 임의의 점에서 시작해서 density connected 될 수 있는 점들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결할 수 있는 점이 없어지면 업데이트 종료를 하고요. 걔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각을 하고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임의의 점을 선정해서 앞에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밀도가 낮은 지역에 이런 노이즈들을 제외하고는 분집화가 가능하겠죠. 그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 PDF에는 없죠? 없죠? 제가 마지막에 넣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보면서 한번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원본 데이터 중에서 임의의 점 P를 선택해서 여기서 민 포인트는 3이에요. P를 선택해서 입실론 반경 내에 있는 점이 민 포인트 3개 이상 존재한지를 확인을 해주고요. 지금 3개 이상 존재를 하니까 점 P는 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입실론 반경 내의 점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판단이 되겠죠. 얘네가 지금 하나의 클러스터로 판단이 된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군집으로 판단된 이 클러스터 내에 있는 점 P2를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입실론 반경 안에 민 포인트, 개체가 3개 이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에 그 전제를 만족을 하고요. 그럼 얘도 역시 코어 포인트를 간주를 하고 얘의 입실론 네이버스도 하나의 군집으로 판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지금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를 한 거죠. 지금 분집화를 해나가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를 해줬었고 이제 점 P3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P가 아니라 P2죠. 죄송해요. P2의 입실론 거리 내에 속해서 앞에서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를 해줬어요. 하지만 본인의 입실론 네이버에는 인포인트 미만이죠, 지금. 그림이 잘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간주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코어 포인트가 아니라 해당 클러스터의 보더 포인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P4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다른 코어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실론 네이버에 속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입실론 반경 안에 개체들의 수 역시 인포인트 3 미만인 점에서 얘는 이제 노이즈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든 점이 클러스터에 포함되거나 노이즈로 판단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완료해 줍니다. DB스캔의 특징들을 조금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의 수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객체의 밀도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하학적 모양의 분집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노이즈를 두고 있어서 아웃라이어 검출이 가능하고 이건 큰 장점이죠. 이상치에 대응 가능하다는. 밀도 기반으로 비교적 낮은 밀도 분포를 가진 데이터나 분집별로 밀도가 다른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입실론의 크기에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입실론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되게 비약적인 분포를 가진 데이터에도 클러스터링이 잘 되고 있고요. K민지와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밀도가 높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클러스터가 좀 되다 말았죠. 그래서 이러한 DB스캔의 특성을 잘 알고 본인이 가진 데이터에 어떤 클러스터링 기법을 선택할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 계산 매트릭과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평가할지, 클러스터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방법들이 있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맨하탄 디스턴스가 있겠습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점과 점 사이에 최소 거리를 정의 내려준 것이고 맨하탄 디스턴스는 이와 달리 그리드 상으로만 이동 가능 경로를 한정해서 고려한 최소 거리를 의미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거에서 출발을 하냐면 두 어떤 벡터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 세타가 작을수록 이 두 데이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할수록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고 사이값 세타가 작을수록 두 벡터가 서로 유사함을 반영하는 지표인 코사인
세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오랜만에 그려보는데, 그래서 요 세타가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다는 그런 걸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활용을 하고요. 얘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고, 얘는 각 데이터죠. 데이터 벡터의 크기의 분의 각 데이터의 내적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요. 상관계수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할 거는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도 두 데이터 사이에 방비례 관계가 있다 해서 상관성이 좀 크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벡터 간의 유사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 결과를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저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엘보 포인트인데요. 군집 수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X축에 위치한 게 지금 군집수 K고요. Y축에 오는 건 손실함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겠죠. 클러스터링이 잘 됐을수록 그 값이 줄어드는 어떤 지표를 Y축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그 Y축에 있는 지표를 시각화를 해 보았을 때 어느 순간 감소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점이 발생을 한다. 이 점을 엘보 포인트라고 부른다. 엘보 포인트를 이제 넘어가면은 이 K가 증가하더라도 함수값에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감소를 불러오지는 않는다고 해서 이 지점으로 분집의 수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Y축에는 SSE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SE는 아니고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듀온 인덱스라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K개의 클러스터로 분집화되었을 때 분집 간의 거리와 분집 내의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분집 간의 거리고요. 예, 이게 분집 내의 거리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분집 내의 거리의 최대값이 작을수록 분집 간의 거리의 최소값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겠죠. 다시 보시면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분집 내의 거리고요. 그래서 얘의 최대값이 작을수록 여기 들어가는 게 분집 간의 거리죠. 분집 간의 거리의 최소값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준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값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SSE라는 건데요. 여태까지 되게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분집이 있으면 그 안에 데이터 포인트들과 센트로이드, 중심점 간의 거리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SSE 값이 작을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겠죠. 엘보 포인트의 Y축 지표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실루엣 코에피시언트라는 거예요. 실루엣 계수인데 각 클러스터 사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SE가 각 클러스터가 얼마나 이제 잘 모인 개체들을 클러스터링 해주었는지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분집 내의 분산을 반영한 지표라면 얘는 이제 분집 간의 분산을 반영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AI와 BI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인트 i와 같은 클러스터 내에 다른 데이터 포인트 간의 평균 거리이고요. BI 같은 경우는 이 클러스터의 데이터 포인트 i와 가장 가까운 다른 클러스터의 객체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AI와 BI 중에 이제 맥스 값이 될 거고요. 분자에는 BI 빼기 AI가 오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클러스터링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값이. 네. 서머리입니다. 오늘 이제 비지도 학습 중에서도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클러스터링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차원 축소, 뭐 클러스터링, 비주 학습이 차원 축소 클러스터링,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링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을 세 개로 나누어서 K-민즈와 GMM,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설명드렸고 hierarchical clustering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밀도 기반의 DB스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리 매트릭,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유클리디안이 있었고 맨하탄이 있었고요. 기억을 할 만한 거는 코사인 유사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지 넬보 포인트와 균 인덱스, SSE, 실루엣, 코에피시엔트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